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을 만들겠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수처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 측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해공 최정예 전력이 투입된 독도 방어 훈련이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이틀째 펼쳐집니다.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우리 정부의 영토 방어 의지와 함께 한일 갈등에 대한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가 29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한중일 장관회의와 별도로 한일 장관회의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데 정부는 구체적 의제에 대해선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손 의원은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니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갖고 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형식을 논의했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안에 하루 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국당은 다음 달 초 최대 3일 정도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들은 추가적으로 회동을 갖지 않고 대신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서 합의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국회 또 다른 관심 사안인데요.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될지도 관심 사안이었는데 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1소위에서 전체 회의로 이관하겠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소위 심사를 마치고 이 개혁 법안을 전체 회의로 이관해 이달 안에 표결 처리를 마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표결에 통과가 되면은 법사위 90일을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당과 한국당, 야당 사이 이견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은 뒤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요.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전준영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 재산 비례 벌금제 등을 내놨다고요? 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인 만큼 국제적인 개혁 방안을 5가지 핵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검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70일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경우 연소득 1억 5천만 원인 사람은 하루 벌금액을 30만 원, 연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하루 벌금액을 5만 원으로 차등 적용해서 각각 2,100만 원과 3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 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관련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상처를 주어서 송구하다며 입장문 발표 전과 후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 기회를 준다면 성행할 것이라면서 하차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른바 국민 청문회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인 만큼 자신이 질책을 받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과 관련한 논란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잠시 뜸했던 SNS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팀 해명 자료나 기사 등을 올려 가족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이 딸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는 질문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고 신속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영입니다. 네, 어제부터 독도 일대에서 펼쳐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훈련은 어제와 달리 해경이 주도하고 또 해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오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훈련이 해군 주도의 군사적 위기 대응 훈련이었다면 오늘은 해경 주도의 비군사적 위기 대응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나라의 군대가 위협해오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었고 이것이 어제 훈련이고요. 오늘은 허가되지 않은 민간 어선이나 단체, 관공선 등이 우리 영해에 불법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독도 주변 바다에서는 해경의 1,500톤급 대형 경비함정 3척과 500톤급 중형함정 1척이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을 폈습니다. 해경 초계기 1대와 헬기 2대, 해양경찰 특공대도 투입됐습니다. 해군 전력은 독도 먼바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지난 이틀 동안의 훈련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서 어제 훈련은 예년보다 2배 규모의 육해공 합동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해군 최정예 제7기동전단과 공군 주력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10대도 투입됐습니다. 육군 특전사와 해병대의 상륙훈련도 펼쳐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미뤄뒀던 훈련을 재개하면서 일본에 경고 신호를 보낸 건데요. 독도 방어훈련이란 명칭 대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바꿔 부른 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군 당국은 향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훈련의 실시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주말 유권자 1,0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조사 때 53%보다 5%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라든지 기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라든지 기타 정기국회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저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특허입니다. 저희 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그 2항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활동 기한을 90일보다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하는 요청서를 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반드시 90일 동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속 처리 안건의 처리 기한인 180일 이내의 범위 안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해설서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속 처리 안건, 신속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180일이라는 범위와 90일이라는 범위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범위 안에까지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일정 조율하셨어요?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대표가 이틀 받겠다는 얘기 안 하세요? 지금 이제 오신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좀 했었고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법사위 간사들이 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난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그 청문회 일정 관련해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틀 중재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포함해서 정기국회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시한 연장을 주장했고 일방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가 혹시 들어오면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또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에서 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중일 문화장관과 관광장관들이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중일 장관 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와 같은 날 오후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로 나눠서 진행되고 비공개 한일 장관 회의도 별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한일 정부 간 대화 채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과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I'm not happy about it, but again, he's not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북한이 자신과의 약속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 것은 아닌 만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도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日本はですね、短距離弾道ミサイルも国連の決議違反であ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し、この短距離のミサイルの発射については憲法違反ですね。 두 정상은 그러나 이 같은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체제는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But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and they did a modified version of them. John Bolton, would you say that's correct? It's a very much modified version, but I think it was unnecessary to do.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말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법사위 간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해서 좀 좁혀진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되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30일, 2일, 상임위 30일, 그다음에 국회 2일 이 절차가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고, 저쪽은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시에 법사위 간사들 간에 합의 시도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는 시점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는 기간이 문제인가요? 둘 다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안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가요? 시점도 안 맞고 또 시한도 안 맞고 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틀 청문회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좀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뭐 누차 그 입장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반복하면 상임위 하나에서 장관 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청문회 날짜를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9월 2일까지 가더라도 양해할 수 있다. 그래서 29, 2일, 32일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양해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거는 하나 하는 경우잖아요. 상임위 하나에서 장관 후보자 한 명을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수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다른 장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절차대로 준수되어서 30일 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절충점들이 사흘 청문회 하자, 이틀 청문회 하자, 하루 청문회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좁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법 절차에 대해서도 그 해석이나 뭐 합의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는 결론을 만들 수 없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절차적인 결정이 일어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꼭 하는 것이 여기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죠. 정개특위 선거법은 오늘 표결 정체회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기한 재연장을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0명, 300명 중에서 30명을 줄이고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 이렇게 나온 이 입장이 더 근본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변화가 없으면 기한 연장에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 최종적인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의 변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개선안 이것에 그 진전된 안이 나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면 국민청문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연대 중에 원래 내일인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저희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아닌 제3의 단체에 의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뢰한 만큼 그 의뢰를 받은 단체에서 시간, 장소,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면 셀프 검증, 셀프 청문회 이런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의뢰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제3의 단체에. 그래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그 언론인들 따로 표현하시는 걸로 짜치게 한다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3의 단체 나름대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취재해서 보도도 하셨고,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근거, 능력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시고 또 객관적인 공신력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니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요청한 거고, 저는 그쪽에서 그 결정을 하시면 주요한 뭐 형식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 이런 것들은 그쪽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애초에 문제의식, 셀프 검증이나 셀프 청문회 이런 시비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장소, 방식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쪽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저희는 뭐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세 분 원내대표 오늘 추가로 또 회동해서 뭔가 조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는 국회의장님하고 회동을 하고 가능하면 점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이어진 시간에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할 부분들도 마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진전된 안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후 3시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또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동안 손 의원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오늘 출석에 앞서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손 의원은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그 검찰은 공무상 비밀 활용했다는 그건 나중에 입장이에요. 조카 명의로 아닙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 남편과 지인 등에게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손 의원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도 손 의원의 차명부동산으로 봤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손 의원 측과 검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받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손 의원 측이 각자의 입장을 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우선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비밀 보안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보안 자료로 봤습니다. 당시 일반 시민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부동산 투기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밀 보안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손 의원 측은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많이 나갔었던 만큼 비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검찰이 말하는 범죄 사실도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고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손 의원의 조카가 소유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죠. 창성장이 차명 재산인지도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뿐만 아니라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인 점을 들어 창성장을 손 의원의 차명재산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조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금액을 보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손 의원은 창성장이 차명재산일 경우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비밀 보안 자료인지 또 창성장이 차명재산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다짐을 완수하겠다. 자, 조국 후보자 오늘 아침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는데요.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홍국 교수님이신데 오늘 제가 차재현 교수님인 줄 알고 일부 예고할 때 좀 잘못 예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조국 후보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네.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이틀 연속 사과를 했습니다. 불철저한 아버지였음을 인정한다. 오늘은 또 직접 고개까지 숙이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오늘 관련해서 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의 개혁 방안 이런 정책 구상을 두 번째로 밝혔습니다. 네. 두 가지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 정도 개혁은 꼭 조국이가 해야 되느냐. 네, 조국 후보자가 네,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길 때는 강한 도덕성과 국회와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협력체제가 구축이 돼야지만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혼자 못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저런 식으로 아주 극한적 대립 상태인데 사법개혁 할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금 장관이 아닌데 저거는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가 끝날 때쯤에 말씀을 한번 해보라면 자기 정책 구상을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청문회도 하기 전에 두 번씩이나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안이하게 자기가 대처했던 부분들도 있고 국민에게 송구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사법개혁에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호 모순적인 부분들이 충돌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공감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후보자인데 이렇게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거 형식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드러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딸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을 맡았었고요. 그동안 학자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철학과 원칙, 실행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이 실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충분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 되어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문재인 정부로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후보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기회가 사실은 되게 저렇게 후보자가 되면 되게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정치관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의혹 중심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안,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특히 이것이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의 보도가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야당의 공수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국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께 앞으로의 구상 그리고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상당히 넓혀나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의혹 검증도 해야 되지만 내 정책도 좀 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진 거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초반에는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개혁 발표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의혹에 관련돼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예. 한다면 저는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예. 거죠. 정책개혁 발표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혹과 관련돼서 그럼 그동안 왜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다가 왜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또 말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무슨 뭐 국민청문회 이런 거는 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본인이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그동안 한 5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수순이 오히려 낫지 꼭 청문회 가가지고 딸 문제만은 밝히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국회 청문회든 국민 청문회 이런 형식을 빌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습니다. 직접 네.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관련된 의혹을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국 후보자 그 임명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도 좀 보죠. 자,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냐. 자, 이런 여론조사를 KBS가 했는데요. 좀 부적합하다가 48%로 나왔습니다. 적합하다 18%, 판단 유보가 34%인데 지난주 조사할 때는 적절히 42%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매일 거의 뭐 톱뉴스부터 시작해서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역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저는 많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이런 지지율의 변화 추이는 사실은 정말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그 진실 공방들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이고 또는 이것이 억측이거나 또는 음해성 논란이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딸이 뭐 포르쉐 외제차를 탔다. 가짜뉴스 거짓말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국회의원이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단국대 전산 시스템의 박사였다. 거기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 야, 박사라고 썼으니까 이건 뭔가 네. 감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전산 시스템이 전체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 공방이 필요하다. 진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에 작성된 과정이라든가 또는 해당 교수의 입장들. 사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은 이 조국 후보자의 입장들 그리고 참고인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답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 예. 거의 속보 경쟁하듯이 예. 단편적인 사실만 쏟아놓고 의혹만 제기한 채 이것이 진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정치적인 부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그 시한 안에서 빠르게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고 법적이고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시켜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가리는 청문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는 뭐 가짜 뉴스 좀 있을 검증이 수 안 있죠.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주일 사이에 부적합 의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언론의 정보량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혹의 중대함 때문입니까? 후자죠. 네. 국민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아주 2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일보가 22일 날, 23일 날 발표한 것도 1,000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신뢰 수치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말씀 좀 드리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반대를 한다가 60%입니다. 찬성 27%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요. 전부 다 해서 7번의 청문전 사퇴와 지명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럼 그런 거는 있었었느냐라는 거죠. 청문회라고 반드시 해서 의혹을 밝히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후보자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밝히지는 않고 꼭 청문회를 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예. 청문회만 일단 들어가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예. 후보자가 딸 의혹과 관련돼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거 예.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뭐 의혹 해명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딸의 논문 입시 특혜 의혹이 65%로 가장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조국 후보자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2주 연속 하락에서 40% 중반대로 내려앉았고요. 좀 여당의 지지율도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가니까요. 지금 40, 예, 보여주실까요? 민주당 지지율도 38.3%, 지금 40%대가 무너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국정 운영하는데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큰 부담이 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그동안의 개혁의 상징이었었고요. 예. 그동안 평생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산호명 사건을 보듯이 그런 군부 독재에 저항이 있었고 또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감도 더 크고요. 사실은 저도 좀 실망한 네.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럼요. 워낙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잘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런 우리 사회의 불공정,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했었는가. 딸의 문제에 있어서 예. 본인이 불철저함과 안이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예. 계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 상황 지금 철저하게 여야 간의 대립이 돼서 상호 간에 전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예.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지명을 하고 사전에 처리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이 드러났거나 정말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임명권자도 야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억측성 그리고 비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과연 조 후보자가 직접 개입이 돼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불공정의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예.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이거든요. 이것을 마치 모든 것이 다 확정됐고 불법이고 뭐 부정 입학이라고까지 단언해서 하다가 지금은 부정 입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야당도 부정 입학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철저하게 진위를 가려서 정말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때 사퇴해야 된다고 예. 보는 거죠. 아직까지 뭐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김영준 교수님 이제 여론조사 전문이시니까 이번 주 여론조사 흐름에서는 어떤 걸 좀 주목해서 지금 봐야 됩니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조국 후보가 낙마한 게 왜 문재인 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빨리 이 부분을 수습을 해야지만이 현재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부정이 50%를 넘어섰던 예. 거는 당연히 이례적인 건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0대에서 무려 52.7%가 대통령 국정 운영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저는 중도층이에요. 예. 지금 진보 보수가 막 경쟁을 하니까 이번에 중도층에서요. 대통령 국정 운영 못한다가 무려 56.2%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8.6%포인트 올라갔고 긍정은 7.8%, 9.9%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도가 잘한다가 41.5%밖에 안 나와요. 41.5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은 30%대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지소미아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가 뭐라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여론을 청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똑같아요. 이런 걸 청취를 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국 카드를 포기해야 국정 수행 동력을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분석이시군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의당의 선택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방문해서 소명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청년을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의 그런 상실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한때 공수처법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감이 크지 않는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반대급부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셋이 와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세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언론에서 짧게 응대를 해온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가져와라.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 질의하고요.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네, 지금 뭐 정의당에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청문회장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소명 자료를 보내달라 했고 이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이걸 듣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정의당은 그동안에 거의 뭐 데스노트라고 해서요. 정의당이 결정 이게 이 후보가 가능하다, 적합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개 통과가 됐고요. 정의당에서 부정이라고 이 노트에 쓰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낙마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결정, 데스노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간이 일단 급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 못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요. 시간이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비판적인 여론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다 아마 다급할 텐데 정의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바로 20대, 30대 층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정당의 차원에서도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게 저는 해명 요청서를 이제 보냈고 이제 오늘 해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대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큰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정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낱낱이 소명을 할 텐데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큰 정의당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에 있어서 진실이고 또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 속에서 정의당도 결정을 할 테고요. 여당, 야당 모두 이 사안을 뭐 일부에서는 이 야당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 끝장내는 뭐 이 카드로 써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막 이런 것들이 SNS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이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입장들을 내놓아야 된다. 아마 정의당이 일단 내놓는 카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청문회 일정을 언제 할지 또 어느 만큼 기간으로 할지 오늘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만났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이제 오후로 또 넘겨진 상황입니다. 오후에 법사위 간사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법에 따르면은 뭐 30일 전까지 맞춰야 되는 거가 분명히 맞죠.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이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절충을 한다고 한다면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일 청문회는 그동안 없었으니까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 이 자체가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정의당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당이 정의당다운 정의당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이걸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3시에 와서 설명을 한다는데 그거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왜냐하면 한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뭐 자기네끼리 뭐 짜고 치는 거냐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정의당이 뭐 검증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심상정 대표가 일정 부분 공개 형식으로 가야 된다. 또 3번째는 뭐냐면 저는 심상정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데스노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노트다. 그러니까 야합 노트라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그러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는 여야 이견이 아직 뭐 좁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의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3달 만에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후보자 규탄 대회를 방불케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하야 투쟁까지 이어가게 되는 목소리를 또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청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일당에게 요구합니다. 한중관계는 좌파 쓰레기 문재인 일당. 지금 정신 김정은의 뒤에서 나서 자유의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 조국 임명을 포기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조국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대통령의 임명 권한 남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그 하야 투쟁까지도 우리가 벌려야 된다라고. 네, 주말 한국당 장외 집회 모습부터 지금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들었던 내용부터 좀 먼저 짚어보죠. 신상진 의원, 지난번부터 만약 조국 후보자 임명이 강행이 되면 하야 투쟁을 하겠다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이건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요. 이 하야 투쟁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극단적이다. 정말 대한민국 극단적이다. 정치를 파괴하는 행태고 지금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정략적인 흐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야당으로서 충분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자, 타야가 어떻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국민을 향해서 경무대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4.45 개헌의 헌법을 파기한 사람 이런 분이 하야 대상이 됐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정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실은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이 됐을 때 하야라는 얘기를 꺼내는 거지.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약간의 불공정함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언어까지 이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까지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 도리어 큰 역풍을 맞을 것이고 저런 발언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극단적인 이런 발언은 총선용 어떤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그 한국당 장외 집회를 보면은 보수 단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의 집회인데 젊은 층들이 꽤 많이 모였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건데요. 우리 20, 30대가 가장 지향하는 가치가 공정이죠.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1억 2천 건 SNS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역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20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국 후보의 의혹으로 반대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결집돼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계속되는 한국당의 조국 후보자 때리게 여당도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도 듣고 오시죠.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을 선동하며 의혹 제기에만 골몰하는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분열시켜 당리 당략만 챙기려는 태도는 올바른 공당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의 위기 탈출용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수상 때문이지 조국 후보자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돕는 명백한 신친일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한국당의 조국 대리가 도를 넘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조국 위기 탈출하려고 한 것이다. 이 지적은 너무 같다. 이런 이제 여당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일 프레임이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당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직 후보자 12명이 낙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기준으로 한번 조국 후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목소리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보수 정권 때도 실은 집권당 내에서 안 된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침묵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집권당인가? 나는 역대 최약체 집권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좀 하고 모든 것을 야당에다가 공격하는 것보다도 자성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이렇게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빨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모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좀 쉬워질 것 같은데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동해에서 전격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종료가 되는데요. 우리 해군의 이지스 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서 6해공 정예부대가 총 출동할 정도로 대규모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발도 상당한데요. 이 모습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특전사와 이지스함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 해상 기동 헬기에서 내려서 독도 주변을 경계합니다. 이어 육군 특전사와 해병 기동대원들도 독도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독도 앞바다에는 표적 1000개를 동시에 추적하고 20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출격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에 이지스함과 특전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독도 방어훈련,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2달 이상 미뤄왔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시작됐습니다. 훈련 범위도 동해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꿔서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네, 독도 수호 훈련.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좀 의식해서 당초 예정됐던 걸 좀 연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지소미아 종료 직후에 바로 또 이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 이것이 결국 또 미국 쪽의 입장이 나오고 일본 쪽의 입장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반응이 최소한도 한국 정부를 이해하거나 또는 외교를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베 총리와 이 일본 정부 흐름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강경하게 맞서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일본이 이 이후에 어떻게 이런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 일본이 좀 그런 카드를 내놓을 필요도 있고 우리도 마쿠에서는 강경하지만 마쿠에서는 또 일본을 설득하면서 그런 외교적 협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일본 외교에는 미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과 함께 협력하면서 일본이 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신에 이런 중대한 상황들, 일본과의 이런 외교전을 우리 국내 문제 뭐 이런 사안으로 자꾸 연계시키기보다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또 외교적인 난제들 잘 풀어가려는 노력들을 같이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의 불만은 사실상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본 측이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서로가 소비를 안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은 외교는 산수가 아니에요. 덧셈 뺄셈 가지고 안 된다. 외교는 굉장히 복잡한 미적분으로도 풀 수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절대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해법은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미국,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남북 문제도 풀고요.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를 회고록에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바탕 속에서 결국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번 좀 숙고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려고 해도 오부치와 아베가 또 너무 달라서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홍군 경기대 겸임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다. 지난달 유엔에서 일본인도 아닌 한국 학자가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일본 극우단체가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고한석입니다. 네, 자, 이 논란이 된 학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인데요. 네. 이 문제가 된 유엔 발언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들은 차별받지 않았고 오히려 쉽고 편한 삶을 살았다. 강제동원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연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owever,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Wages were paid impartially to all workers, Japanese and Koreans alike. Their wages were very high. And then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예. 자, 유엔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지금 보고 왔는데, 네. 자,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일본 극우단체 지원을 받았다는 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YTN은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어린이 강제동원 문제를 기획 보도했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한 이우연 씨의 유엔 발언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유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발언자 명단에 이 씨는 없었습니다. 이 씨 순서에는 국제경력지원협회라는 단체에 한 일본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슈니치 후지키라는 사람인데요. 취재해봤더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집요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 인사였습니다. 예.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북한과 연관이 있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방에 가두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황당한 망언들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group has strong ties with DPRK, and its purpose behind the comfort woman issue is to defame Japan, demand money, and drive a wedge into the Japan-U.S. allocated security partnership. 네. 자, 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슈니치 후지키, 지금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다큐멘터리 주전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네, 아베 정권 그리고 일본 우익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 주전장의 핵심 등장인물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조롱하는 미국인 유튜버 토니 마라노의 후원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속한 ICSA는 유엔이란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비정부 기구로 포장된 극우단체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 슈니치 후지키 직접 우리 취재진에서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네네. 하던가요? 네, 자신이 직접 이우연 씨에게 유엔에 가자고 제안을 했고 비용도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ね、あれはちょっと手続きの問題だけで、初めからイさんが喋ることになってたんですよ。ね、イオヨン博士が ICSA 会員の資格で発言したわけ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そう。私は彼の論文をね、読ませてもらって、彼にその国連で話してくれないかというお願いをしたんです。 네, 유엔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까지 항공료 그리고 5박 6일 체류기간 숙박비를 냈다고도 인정을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인사가 이우연 씨에게 유엔에 가자고 제안도 했고 비용도 됐다 이런 증언을 한 건데 네네. 이우연 씨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죠. 네,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이우연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슈니치 후지키는 올해 5, 6월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고요. 유엔에 가자는 제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들이 합법적으로 평등하게 일했다는 건 자신의 학문적인 판단이고 소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에서 발언한 것은 학자적 양심을 지킨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왜곡된 인식 때문에 한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극우단체건 국자단체건
역사적인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공유하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활동이라도 계속할 것입니다. 네, 뭐 황당한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학문적으로만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한일 관계가 경랑에 휩싸인 건 지난달 1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사실상 일본 극우단체의 기획으로 이우연 씨의 유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 산케이 신문이 이 씨의 발언을 보도합니다. 한국 학자조차 강제동원을 부정하는데 한국 사법부와 정부가 억지를 쓴다. 이런 논리와 여론을 만드는 거죠. 유엔에서 한 발언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일본 극우 세력의 칼이 된 셈입니다. 고한석 기자였습니다. 네, 골프장에 주차된 렉서스 차량 3대를 돌로 긁은 5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주들과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었는데요. 단순히 차량이 일본산이어서 돌로 긁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에 대한 혐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한 퍼포먼스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 달 전쯤 일이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 기자회견 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부순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 주인이 직접 차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신의 차를 부순 거지만 평범한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인 대상 범죄로 시끄럽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면 즐겨 찾는 서울 홍대 앞거리죠. 한 남성이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일본인 여성을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아예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네, 피해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이 따라왔고 무시를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글과 함께 말이죠. 해당 남성은 여성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영상 조작 논란에 대해서 경찰은 조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남성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지나치게 한일 갈등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와 그 이후 폭언 그리고 폭력은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한일 관계 문제는 완전히 떠나야 되는 문제예요. 서로 간의 모욕적인 발언을 누가 먼저 했냐, 또 누가 더 심하게 했냐, 그리고 폭행을 누가 더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누가 더 심하게 했냐. 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일들을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이른바 혐한 감정 확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NHK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 한국인이 폭력을 가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고 또 일본 포털에서 높은 댓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외무성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또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행 위험 권고를 내리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교만적인 방송을 즐겨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폭행 사건 같은 것은 크게 혐한 감정을 조성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큽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나쁘지만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7만 4,8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사 문제에 덜 민감한 젊은 층은 엔고 영향으로 한국 여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노 일본이 아닌 아베 정권의 불합리한 정책을 규탄하는 냉철한 움직임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웅진코웨이의 출장관리사가 침대 살균을 하러 고깃집에 와서 귀중품에 손을 댔다가 딱 걸렸습니다. 피해자는 더욱 황당했던 건 업체 측의 대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를 키우는 강희진 씨. 지난달 아기 건강을 위해 웅진코웨이의 침구 살균 출장 서비스를 받았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약속한 소독 시간이 지나 안방문을 연 순간 서랍장은 보석함을 뒤지던 관리사를 목격한 겁니다. 한 손은 서랍장에 들어가 있었고 한 손은 청소를 하는 척, 청소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까딱까딱. 당황한 듯한 관리사는 서랍장을 정돈하고 있었던 거라고 잡아댔습니다. 저거 진짜 문 닫으려고 내가. 하필 그것도 보석 있는 데인데 거기 하필 또 손이 들어가시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관리사는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도 미수가 맞다. 그래서 일단 증거니까. 사건 며칠 뒤 강 씨는 웅진코웨이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점검을 하다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주장인데 저희는 고객님의 말씀만 듣고 이 부분은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관계는 확인도 않고 책임을 관리사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잘못이 있겠지만 저희는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과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던 웅진코웨이는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인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회사에선 출장 업무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강 씨는 대기업의 출장 서비스도 믿지 못하겠고 대응 수준도 불쾌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아침과 달리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3도까지 올라 다소 덥고요.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또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얇은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가끔 많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 32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이어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인 글피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글피까지 4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종면의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